지금부터 제 질문에 솔직하게만 답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같은 돈으로 장을 봤을 때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꽉 찼나요? 아니면 어딘가 비어 있는 느낌이었나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기준 물가는 전년 대비 2.4% 올랐습니다. 더 조용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통장 속 숫자가 그대로여도 그 돈의 힘은 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1,000톤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어떤 거물 투자자는 현금을 쓰레기라고까지 말했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돈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새어 나갈까요? 오늘은 그 흐름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구멍을 어떻게 줄일지요. 먼저 숫자부터 봅니다. 2025년 11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는 2%를 벌써 석 달 연속 넘겼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은행 예금 이자로 2%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물가가 2.4% 올랐습니다. 받기는 2%를 받았는데 실질로는 0.4%를 잃은 셈이에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100번 볼 수 있었다고 해볼게요. 올해 이자를 받아 1억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바구니 비용이 100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장을 몇 번 볼 수 있느냐? 99.6번입니다. 딱 그만큼 현실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구매력 손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하나를 떠올려 보죠.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물이 바로 구매력입니다.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매년 2.4%씩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은 위에서 호스로 물을 채웁니다. 연봉 인상, 예금 이자, 부수입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호스로 채우는 속도가 2%인데 구멍으로 빠지는 속도가 2.4%라면요. 수영장 물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체감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물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빠져나간 물은 다른 수영장으로 흘러갑니다. 그 수영장은 대개 부동산을 가진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의외로 빚을 진 사람 쪽에 더 가깝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역사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1990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1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 부장 연봉은 2천만 원 정도였죠.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은 빚이 싫어서 돈을 꾸준히 은행에 넣었습니다. 10년 뒤 드디어 1억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느냐? 3억 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았는데 목표는 더 멀어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90년에 결심을 했습니다. 본인 돈 3천만 원을 넣고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고정금리로요. 그렇게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이 지나 아파트는 3억 원이 됐습니다. 빚은 여전히 7천만 원입니다. 동시에 2000년 같은 직급의 연봉은 5천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결과는 단순하죠.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만든 셈입니다. 10년 만에 8배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위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채권자였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채무자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가치를 조금씩 덜어 채무자의 빚을 조금씩 가볍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다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아무 빚이나 지면 안 됩니다. 빚은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살 때만 의미가 생깁니다. 빚으로 외제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소비로 사라지게 만들면요. 그건 흐름을 탄 게 아니라 흐름에 휩쓸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동을 봅시다.
이건 훨씬 교묘합니다. 오래전 한 경제학자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돈은 모두에게 동시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 돈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동네에 축제가 열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10만 원짜리 쿠폰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폰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은 축제 시작 전날 미리 쿠폰을 손에 뜹니다.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좋은 물건들을 먼저 가져가죠. 다음으로 쿠폰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노점 주인들입니다. 손님이 몰리니 재고가 빠르게 나가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일은 가격을 올려야겠다. 마지막으로 쿠폰이 도착한 사람들은 축제장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멀리 살던 사람들입니다. 달려왔을 때는 좋은 물건은 이미 사라졌고 가격만 올라 있습니다. 현실 경제도 비슷합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죠. 가장 먼저 돈을 만지는 곳은 금융권과 큰 기업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고 돈은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큰 기업들은 1%에서 2% 금리로 수백억, 수천억을 빌릴 수 있었죠. 그 시점은 2020년 3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던 때입니다. 돈을 먼저 받은 쪽은 떨어진 자산을 먼저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돈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2020년 4월부터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렸고 코스피는 1,400에서 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 만에 2배 수준이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강남의 한 아파트가 10억 원이었다면 2021년에는 20억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산을 들고 있던 사람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숫자가 커졌습니다. 돈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급쟁이에게 돈이 도착하는 건 늘 마지막입니다. 2020년 월급이 동결되고 1년 뒤인 2021년에 회사가 월급을 3% 올려줬다고 해봅시다. 듣기엔 괜찮죠? 그런데 그 사이 라면은 800원에서 1,000원이 됐고 어떤 대표 주식은 5만 원에서 8만 원이 됐고 집값은 2배가 됐습니다. 월급은 3%인데 집값은 100%입니다. 2020년에 돈 좀 모아서 집을 사야지 하고 저축을 했다면요. 2021년엔 그 집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저축을 했는데 목표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의 이동입니다. 노동자에서 자산가로요. 더 섬뜩한 건 누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이 원래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자산이 있는 곳을 거쳐 가장 늦게 노동자에게 도착합니다. 돈은 권력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 순서가 곧 격차가 됩니다. 세 번째 이동은 더 큰 그림입니다.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구인지 아세요?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GDP의 54%라고 합니다.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것에 절반이 넘는 무게를 빚으로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럼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일까요? 세금을 올리면 반발이 큽니다. 선거가 흔들리죠. 대신 더 조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소리도 없고 얼굴도 없고 항의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걸 아주 쉬운 이야기로 바꿔보죠. 조카가 와서 삼촌, 용돈, 10,000원만 빌려줘요. 1년 뒤에 갚을게요. 라고 합니다. 그때 10,000원으로는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버스도 타고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조카는 10,000원을 그대로 갚습니다. 약속은 지켰죠. 그런데 그 사이 물가가 50%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표만 겨우 삽니다. 팝콘은 못 사고 버스비도 빠듯합니다. 액수는 같아도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국채도 같은 구조로 읽힙니다. 2020년에 정부가 국채 100조 원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걸 국민연금, 은행,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나 보험사가 샀습니다. 결국 우리 돈이죠. 그리고 5년 뒤인 2025년에 정부가 100조 원을 갚습니다. 겉으로는 공평합니다. 빌린 만큼 갚았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의 100조 원과 2025년의 100조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 사이 물가가 매년 2.4%씩 올랐습니다. 5년이면 총 12% 정도가 됩니다. 2020년에 100조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을 2025년에는 112조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00조 원만 갚으면 됩니다. 차이는 12조 원입니다. 그 12조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의 구매력에서 조금씩 깎여 나온 겁니다. 세금이 오른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물가가 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자도 받았는데 왜 손해지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실질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낸 겁니다. 이걸 금융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도 비슷한 장면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DP 대비 120%에 가까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정면으로 갚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물가가 꾸준히 올랐고 20년 동안 물가가 2배, 3배로 커졌습니다. 그 결과 80년에는 부채 비율이 30%까지 낮아졌습니다. 빚을 숫자로 갚은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무게를 줄인 겁니다. 그 비용은 누가 냈을까요? 저축한 사람들, 국채를 산 사람들입니다. 구매력이 조금씩 녹아 국가의 부담이 가벼워졌습니다. 섬뜩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금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흐름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예금만 쌓아두면 어느 순간부터는 국가의 빚을 대신 갚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요.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묶어보죠. 인플레이션은 세 방향으로 가치를 옮깁니다.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국민에서 정부로요.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손해보는 자리인지, 이득 보는 자리인지 먼저 알아채는 것. 그 다음은 선택입니다. 채권자보다 채무자 쪽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빚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로만 남기보다 자산을 함께 쥐는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섞어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원자재 같은 것들입니다. 역사는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2번 있었고 물가는 무섭게 올랐죠. 그 시기에 무엇이 버텼는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금은 10년 동안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 9.2%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재는 586% 수익률이라는 숫자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도 고금리였는데 가치를 방어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큰 돈을 번 사례도 있었죠. 반대로 현금과 채권은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조용히 지는 자산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치 투자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기업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엔 원가가 오릅니다. 그때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어떤 기술 기업은 제품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줄을 서죠. 그게 가격 결정력입니다. 또 다른 거물은 더 직설적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조합을 말합니다. 물가와 함께 움직이는 자산, 금, 원자재, 주식을 섞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종목이 아니라 구조를 사는 겁니다. 하지만 빚은 언제나 칼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도구가 되고 나를 잡으면 피를 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조심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금리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3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뛰면 이자만 연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5배가 됩니다. 소비로 사라지는 빚은 더 나쁩니다. 자동차 할부, 명품 카드값, 여행 대출처럼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지출이라면요.
그 빚은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세 갭 투자도 지금은 조심해야 할 구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황금 열쇠처럼 보였지만 2025년 전세 사기 이슈 이후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오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숫자보다 빠르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거창한 비밀은 없습니다. 먼저 현금 비중을 너무 크게 두지 않는 겁니다. 현금은 매년 2.4%씩 조용히 녹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옮기는 발상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지 주시하는 겁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체감 인플레이션이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1,500원 돌파가 추가 약세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불안도 있죠. 그래서 자산의 3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두는 선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같은 방식으로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2.5%라고 합니다. 인하 사이클이라면 부동산과 주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고, 인상 사이클이라면 채권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변동을 고정으로 갈아타는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방향을 읽는 게 먼저입니다. 부채는 체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자산 대비 부채를 50% 이하로 두는 기준이 자주 언급됩니다. 70%를 넘기면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도 반복되죠. 빚을 쓰더라도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만 쓰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시장이 대신 원칙이 되어 여러분을 흔듭니다. 금은 보험에 가깝습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 정도를 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버티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 ETF든 골드바든 규모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금과 계좌도 결국 수익률입니다. ISA는 한도를 끝까지 활용하라는 조언이 많죠. 서민형은 4천만 원, 일반형은 3천만 원까지라는 기준이 언급되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말도 따라옵니다. 배당주나 해외 ETF를 이런 틀 안에서 운용하면 같은 수익을 더 단단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브로단 지수, 예를 들면 S&P 500 ETF 같은 것부터 시작하라고도 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움직입니다.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현금에서 실물로요. 2026년은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원화는 약해질 수 있고 물가는 끈적하게 붙어 있을 수 있으며 금리는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도, 2008년도, 2020년도 누군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자가 됐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원리를 알았을 뿐입니다. 지금 통장을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그 돈은 지금 어떤 흐름 위에 놓여 있나요? 오늘부터 현금을 자산으로 옮기고 소비를 투자로 바꾸고 두려움을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같이 바뀝니다.